안녕하세요. 자,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노사관계를 다룰 텐데, 지난번에는 노사관계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이론하고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핵심은 사실은 단체 교섭에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 교섭을 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결국 그래서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리고 단체 교섭의 과정에서 실제로 단체 행동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좀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노사관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개별적인 노사관계고, 두 번째가 집단적 노사관계고, 세 번째가 참여적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사관계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별적인 노사관계는 자본주의 초기에 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된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개별적 노사관계의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최소 기준을 만들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거를 준수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노사관계는 근로기준과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자, 국가가 근로기준 제도를 통해서 최소 기준을 사용자에게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건데, 국가가 모든 사용자, 모든 개별 기업을 다 일일이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거와 관련된 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노조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단계에서 뭐가 등장을 하느냐? 노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여기 자율이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근로기준과 관련된 최소기준을 사용자가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교섭을 통해서, 이제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교섭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노조에게 위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섭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건데, 이 지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수익에 대한 분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아서 사용자하고 너네들이 교섭해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분배에 관련된 너네 몫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게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에서는 노사 간의 경쟁 구조가 발생을 해요. 자, 이 분배 몫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를 가지고 대부분 교섭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게 이제 참여적 노사관계인데, 참여적 노사관계는 뭐냐면 공동결정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결정한다 라고 하는 원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뭐죠?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상생인데 그냥 상생이 아니라 같이 결정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노사관계는 1단계에서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2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근로자 참여 제도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과 관련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근로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뭘 하죠? 노동력을 파는 거죠. 이 노동력 판매의 최소 기준을 정해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무엇으로? 법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 최저임금, 그 다음에 최대 근로시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 산재와 관련된 거, 산업안전보건, 그 다음에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고용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전부 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산업복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기는 기업에서 하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개별적 노사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 주가 돼서 이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노동조합이 노동관계에서 주체로 활동을 하는데 주로 뭘 가지고 하느냐? 단체교섭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무언가 사용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업의 내용이 되는 거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받은 노동자 조직, 이게 노동조합이죠. 에게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즉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 조직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 또 하나의 틀은 곧바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면 산업생산이라든가 국민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나 노동법원을 통해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도 집단적 노사관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도.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원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서구는 대부분 노동법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위원회 제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적 노사관계인데 이게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사실 제도는 존재해요. 자, 그 제도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199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노사협의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 달라졌지만. 자, 그래서 이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사협의회라는 제도를 운영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는 뭘 하느냐면 부분적으로 작업장을 어떻게 더 높은 생산성과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같이 할 수 있느냐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부분적인 경영 참여, 공동결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산업민주주의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도는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에 머무르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 참여적 노사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공공 부분에서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동기본권이 가장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최소기준인 거고, 자, 여기에서는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생존, 여기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노동기본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기본권이 실제로 보장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뭘 가지고 있냐면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노동조합법 또는 단체교섭법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내용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노동기본권의 세 가지라고 하면 사실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얘기인데, 단결권, 이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누구에게? 이 노동조합에게. 세 번째로는 단체 교섭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 3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권리. 그래서 이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느냐 보장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노동 3권을 토대로 해서 노사 간에 일종의 노사 파트너십 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면, 요게 이제 자율적으로 발전을 해서 노동자의 참여와 관련된 제도가, 자, 근참법과 같은 제도가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협의의 노동자 권리가 되는 거고, 가장 광의는 이 노동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의 생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요 틀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노사 관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영역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 영역별로 구분을 하냐면, 영역별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은 크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제도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분 노사 관계하고 공공 부분 노사 관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간, 두 번째 공공. 자, 그러면 첫 번째 민간은 우리가 하나로 이제 통을 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 단위의 노사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일부 존재하는 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이나 업종 지역별로 노사 관계가 있어요. 별 노사 관계. 그 다음에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작고 요게 더 크고 전국 단위가 가장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수준으로, 민간 부분은 세 개의 수준에서 노사 관계가 발생한다.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민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이제 우리가 여기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민간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제도적으로 필수 유지 업무 제도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노동 3권을 제한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필수 업무 유지 제도는 파업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때 이 공기업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파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제한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민간 부분 노사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공기업에 대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필수 업무 유지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나머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법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제 별도법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 노조법.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노조법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관계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별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자, 그러면 이 공무원과 교원은 퉁으로 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단결권의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섭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의 제한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노동 3권을 다 제한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단결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뭐냐? 노조의 가입 대상을 제한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6급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6급 이상은 가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섭권은 뭐냐면 교섭 사안이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행사가 안 됩니다. 집단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뭐죠? 결국은 노동 이권인데 노동 이권, 교섭권과 단결권도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ILO에서 한국 정부에 ILO 이제 국제노동기구죠. 한국 정부에 권고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고쳐라 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사관계의 행위 주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국가가 있고 자본, 뭐 사용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용자. 그 다음에 노동, 결국 뭐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뭐냐? 또는 기능은 뭐냐? 노사관계의 규칙을 제정한다. 이 노사관계의 규칙이 되는 건 뭐죠? 법을 말하는 거죠. 자, 법은 어떤 거죠?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 자, 이런 것들을 국가가 규칙을 제정을 한다. 그 다음에 조정 및 중재의 역할,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게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가지고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및 중재라고 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공공부분. 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누구죠? 공무원을 채용한 사람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용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체로는 사용자, 자본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개별 기업가, 경영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사용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수정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은 노동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개별 노동자가 있는데 이 노동자는 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이게 핵심 주체고, 이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동운동 단체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사민주의 정당이나 노동당, 사회주의 정당과 연합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자, 그럼 결국 뭐죠? 노사관계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른 한편으로 하면 정책과 정치를 하는 데죠. 사용자들은 보수정당, 보수주의 정당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죠. 노동조합은 좌파 정당을, 진보 정당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사관계는 굉장히 특징이 뭐냐? 정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 주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부분적으로 그 근로자 근참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노사협의회를 노조와 별도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파업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주체는 뭐냐? 노동조합이다. 자, 사용자는 개별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들이 뭘 만드느냐? 사용자 단체, 연합단체를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합단체가 힘이 별로 없어요. 주로 개별 사용자들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결국 개별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주체들이 하느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임금, 노동시간, 근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이게 공동결정의 영역이 돼요. 참여적 노사관계.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업무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내부적인 복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관계에 속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관계인데, 단결권의 행사와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관계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당의 영향력 행사까지도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적 관계 이외에도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노사관계가 행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그래서 경제적 활동, 자, 이건 기능이 되는 거죠. 노사관계.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건 임금과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거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상호부조와 동업조합인데, 이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국가의 제도로 이전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노동조합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복지 영역으로 이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활동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소위 말하는 입법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이게 이제 정치적 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주체예요. 자, 그러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동조합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조합원을 조직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 노조 조직 모형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로즈드 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한 한글말이 없어서 대부분 그냥 영어로 씁니다. 클로즈드 샵은 이 닫혀져 있는 거잖아요. 클로즈드 샵. 그래서 기업이 채용을 하거나 충원을 할 때 노조 조합원 중에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죠? 100% 조합원이 되는 거죠. 조합원만 채용이 되는 거니까. 채용은 조합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 싶으면 취업 희망,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노조 가입이에요. 그리고 노조 가입되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그래서 이때는 100% 노조원. 자, 그래서 여기는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이제 됐네요. 자, 100% 조합원이니까 노조가 가장 선호하는, 근데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클로즈드 샵이라고 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제도적으로. 자, 두 번째는 유니온 샵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 뭐냐면 이것도 이제 노조가 그나마 노조 선호하는 유형인데, 노동자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노조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뭐냐? 100% 노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이 두 가지는 노동조합이 힘이 셀 경우에 이 제도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오픈샵은 말 그대로 취업하고 노조 가입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픈샵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유니온샵 제도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아까 그 노사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인데, 자, 세 주체 중에 1, 2, 3, 세 개의 주체 중에 국가라고 하는 게 있고, 국가는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규칙을 제정하고, 요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조정 및 중재를 하고, 세 번째는 관리 및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규칙에 따라서 사용자와 노조가 제대로 무언가를 할 경우에는 내비두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 및 처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와 감독자, 요 이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이 대부분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근데 과연 진짜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노사관계에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사관계 이론 부분에서 이 던롭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론, 체계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던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노사관계에 대한 시스템 이론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있고, 각 구성 요소는 수행하는 기능이 존재한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이해하려면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던롭이라는 사람이 노사관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장 각 사회마다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있고, 정부와 노동자와 경영자, 사용자라고 하는 세 개의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상호 관계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낸다. 규칙.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 환경과 권력 환경,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체, 환경,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세 가지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주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말씀드렸죠. 노사관계 처음에 세 개의 주체, 사용자, 근로자, 노조, 정부, 요 세 개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체가 활동을 하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환경과 시장 환경과 권력 환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환경 요소가 있고, 자, 주체, 환경, 그 다음에 이 환경 하에서 주체가 서로 무엇을 만들어내죠? 규칙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요 사회가 요런 것들이 작용하는 커다란 어떤 그 사회적인 이념, 이데올로기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꺼졌네요. 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주체와 환경, 이념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노사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던롭의 시스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설명한 거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로자, 사용자, 정부, 그 다음에 관련 환경, 그 다음에 이념, 이렇게 세 가지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임의 룰이니까. 그래서 노사관계는 요게 각각의 주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어떤 환경하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지고 그 특정 사회의 노사관계 체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이데올로기가 어떤, 이데올로기 지형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규칙은 이제 주로 법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노사관계의 환경이 어떤 건지, 기술적인 특성, 자꾸 넘어가네요. 기술적인 특성, 시장 특성, 권력 특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한국의 노사관계를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발전시킨 이론이 이 전략적 선택 이론이에요. 큰 틀에서는 이 시스템 이론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보면 이제 환경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데올로기, 사회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은 이데올로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의 역사와 이것도 이데올로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업 내에서 제도적으로 기업 사업장, 작업장 수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용관계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 제도라고 하는 건 결국 주체가 함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주체의 전략적 선택, 이런 환경에서, 환경과 제도 하에서 주체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특정한 노사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코간 카츠 메커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스템 이론을 확장을 해가지고 환경과 제도 하에서 주체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노사관계를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단체교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단체교섭은 우리가 콜렉티브 바게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체가 바게이닝을 한다, 교섭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근로조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여기 좀 파일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가 좀 뭐가 파일이 좀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 증진,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누구와 하는 것? 사용자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거예요. 단체 교섭은 뭐냐? 노동조합이 한다.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임금 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하고 하느냐? 사용자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체 교섭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거의 핵심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뭘 하느냐? 임금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는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을 하는 게 전체 노동조합의 역할의 9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업은 뭐냐? 단체 교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전제는 뭐냐? 단체 교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기 위한 조직이냐? 단체 교섭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체 교섭을 하는데 단체 교섭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요. 노동조합이 많고 이 다양한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다양한 형태로 단체 교섭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개별 사용자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단체 교섭의 유형이고, 이쪽이 사용자 유형, 이쪽이 노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유형하고 노조의 유형에 따라서 단체 교섭의 유형이 달라진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해도 셋, 넷, 5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도 다 똑같은 단체 교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5번째 유형.
사용자가 개별 기업의 사용자, 그 다음에 노조도 개별 기업의 노조가 하는 거를 우리가 기업별 교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업 단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갈게요. 사용자 단체라고 하는 거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들이 개별 기업 사용자 연합인 겁니다. 산별노조라고 하는, 산별노조는 산업 단위로 조직된 노조예요. 즉 이게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체하고 산별노조하고 교섭을 하면 우리가 통일교섭 또는 산별교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서구의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이런 산별교섭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조는 산별노조인데 개별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면 우리가 이걸 대각선 교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독일의 폭스바겐, 그러니까 노조는 산별노조인데 사용자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을 하면 대각선 교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별 사용자가 여러 명이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 개별 사용자가 산별노조의 산별노조하고 노조 지부하고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을 하면, 자, 사용자는 한 명이죠. 한 명이라고 할게요. 노조는 산별노조하고 이 산별노조의 개별 기업 지부가 있겠죠. 또는 지회. 그럼 여기가 공동으로 누구하고 교섭을 하느냐? 요 한 명의 사용자. 이거를 우리가 공동교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수의 개별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예요. 자, 이거는 A기업, 이거는 B기업, 이거는 C, 이거는 D, 이거는 E기업. 자, 여기도 개별 기업의 단위 노조가 같이 모여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해서 A기업 노조, B기업 노조, C기업 노조, D기업 노조, E기업 노조가 한꺼번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시간에 함께 기업별 교섭을 한다. 이걸 우리가 집단교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단교섭과 공동교섭은 다른 겁니다. 이걸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산별교섭 또는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기업별 교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섭 유형이 5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섭 유형은 요거. 서구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거는 요거. 그 다음에 이 서구 유럽에서는 개별 기업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대각선 교섭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산별 교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업별 교섭을 모아가지고 집단 교섭도 부분적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단체 교섭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건 이제 약간 실무적인 내용인데, 단체 교섭의 준비 과정이 있고 실행 과정이 있고 교섭의 체결 과정이 있어요. 3가지로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실제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단체 교섭의 준비는, 자, 단체 교섭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본 교섭이라고 하고 준비하는 것을 예비 교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 교섭은 뭐냐? 본 교섭을 준비하는 거다. 자, 그럼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 언제, 어디서 할 거냐? 누가 교섭의 대표로 나올 거냐?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위원장을 어떻게 하고, 뭐 회의 내용을 녹화를 할 건지 녹음을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예비교섭에서 다 일일이 정하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교섭이 실제 교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가 인사하는 거죠. 인사, 서로. 두 번째가 노조가 교섭안을 제시를 해요. 노조가 요구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구안에 대해서 사용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타결됐다는 건 합의를 보는 거예요. 자, 합의가 되면 합의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본교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본교섭은 단체 협약안이 타결이 되면 협약안을 계약서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날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결도 별도의 과정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1단계 준비, 2단계 교섭, 3단계 체결이라고 하는 형태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사가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단체 교섭이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단체 교섭이 안 되면 노동조합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단체 행동권은 다른 얘기로 하면 파업 또는 쟁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파업은 사실은 쟁의 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은 요거 이제 사용자죠. 어떤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파업인 겁니다. 그 다음에 태업. 태업은 일을 뭐 천천히 한다던가, 이거는 작업 거부, 작업을 분리행하는 거. 그 다음에 준법 투쟁은 말이 좀 이상하죠. 준법을 하면서 투쟁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원래는 하루에 연장근로 없이 4시간만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4시간 플러스 2시간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준법투쟁은 이 연장근로 거부하는 겁니다. 4시간만 그냥 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준법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불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위 및 피켓팅,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쟁의 행위를 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업이다, 결국은.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어요. 직장 폐쇄라고 하는 거는 직장을 폐쇄하면 임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요새는 파업을 하면 임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노사 갈등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가 갈등 상태에 이르게 되면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는 파업을 행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는 직장 폐쇄라고 하는 조치를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사 갈등은 결국은 정치적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래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뭘 하느냐? 조합비를 적립시켜 놓는다. 그래서 이 조합비로 뭘 하느냐? 파업 시 임금을 지급한다. 왜? 파업해서 임금이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사관계의 일반적인 양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